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해 말에 한국의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서서 GDP 대비 9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이제 그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가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경기 실정에다가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다 뭐 돼 가지고 일자리를 다 파괴시키는 바람에 가계의 사정이 말이 아닌 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지금 정말 가계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계부채를 갚을 길이 막연해진다는 것, 막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가계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해지면은 전부 다 많은 가계가 왜 연리 100% 넘는 200% 300% 심지어는 1000% 넘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빠져서 다시는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가계부채 사상 최대 완전 실패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의 가계부채 대책은 지난 몇 년간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십 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잡지 않고 규제 위주의 가계 대책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계부채는 인제 2016년에 1,342조에서 지난해 말에 1,726조로 그러니깐 약 380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를 인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통 이제 통계상으로 기타 대출이라고 하는 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신용대출을 기타 대출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신용이라는 것은 이제 위상으로 쓴 거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인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인데 요거를 우리가 좀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보면은 주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는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을 얻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생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계자금,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대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대출은 대부분 다 인제 생계자금이나 전세자금이고요. 이 중에서 일부가 주택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제 금융회사에서 집을 살 때에는 대개 담보를 잡고 하기 때문에 담보를 안 잡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 자금을 신용대출 받아 가지고 예컨대 고액 자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주택자금을 쓰고 있는 것 이런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인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개설해 가지고 주식 투자금에 쓴다든지 그런 그런 식으로 인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좀 이따 한번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계 신용이 드디어 GDP 대비 90%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GDP는 마이너스 1% 성장을 해서 GDP는 감소한 데 비해서 가계부채는 증가했기 때문에 제 계산으로는 대체로 제 추정컨대 한 90%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forecast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것이 인제 그 목적별로 된 것이 사실은 이게 은행에서는 그 목적을 구분해서 대출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만 잘하면은 목적별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를 연도별로 쭉 체크해 보니까 2014년에 발표한 뒤로 발표를 안 했어요. 그 뒤로는 왜 발표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발표된 걸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를 구분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처음에는 한 60% 정도가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것이 점점 감소했습니다. 감소해서 한 40% 정도가 주택을 구입한 거고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옛날에
비상금리로 빌렸던 것을 갚는 대출이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 증가한 것이 생계형 대출. 생계형 대출이 이거죠.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자금 이게 전월세 자금이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을 사기 위한 게 아니란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약 40% 정도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고 나머지는 생계형 대출이나 전월세 자금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과거에 고금리 시대 때 빌렸던 것을 상환하거나 혹은 어 차환하는 그런 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흔히들 인제 뭐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값 오르는 것이 어 순전히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엄청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화 증가 때문에 그렇다, 금융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금융도 원인이 있습니다. 주택 주담대 한 40% 정도 되면은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요게 주담대 중에서 주담대가 대체로 차지하는 게 한 50%쯤 되거든요. 50% 중에서 약 40% 니까 한 20% 정도가 집을 사기 전체 대출 중에서는 한 20% 정도가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이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다. 뭐 생계자금 대출이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투자하기 위한 대출이다. 이런 것들을 인제 알아야만이 대책이 제대로 되는데 오직 그냥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대책이 우리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전부 실패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드디어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구성을 제가 고거를 인제 따져본 건데 이번에 인제 그 주담대가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52.8% 그다음에 신용대출이 42%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2.8% 니까 여기서 주택 구입 목적 비율을 40%로 간주하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간주하면은 전체 대출의 21%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용대출 중에서 일부가 인제 고액 신용자들 같은 걸 좀 빌려서 집을 산다고 간주해도 전체 대출의 약 25% 이하가 주택 구입 목적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냐면 그러면 대책을 세울 때 이것이 어 나머지는 나머지는 거기 대책에 맞게 예컨대 생계형 자금이라든지 전월세 자금이라든지 사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여진다는 걸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알맞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담대는 무조건 집 사는 데 그리고 심지어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집 사는 데 전부 다 빌렸다 이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대책이 뭐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목적에 따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금융당국은 이것을 충분히 조사할 수가 있는데 발표를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엄청납니다. 작년에 인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신용대출도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주담도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작년에 주택 패닉 바잉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 보자 일단은 사고 보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연끌 투자 같은 거 연끌 투자 집을 도저히 못 사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집 사기에 절망한 젊은 사람들이 대개 일단 뭐 '주식이라도 좀 투자해 보자.' 쉽게 말하면 동학개미 운동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목적별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 가계부채 증가율을 위해서 작년에 지난해에 비해 보통 한 4% 정도였다가 4% 까지 하락했었는데 작년에 8% 까지 증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드디어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신용대출이 급증을 하는데 이 신용대출의 잔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마이너스 통장을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줄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폭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 외에 또 연말에 뭐 주식 비투라든지 뭐 이런 신용대출 예고가 되니까 미리 돈을 빌린다든지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정부 대책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대체로 인제 DSR 규제를 강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DSR이라는 게 인제 Debt Service Ratio라고 그래서 총 원리금 상환율이고 총 원리금 연소득분의 그 나누기입니다. 연소득분의 모든 금융에서 대출의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을 연소득으로 나눈 걸 DSR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인제 지금 현재 40%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인제 규제를 강하게 더 적용한다. 심지어는 최근에 금리위원장 발언을 보니까 앞으로 빚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은 30% 까지도 어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돈을 빌려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본 시각이 '집 사는데 사는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가계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적을 빨리 파악을 해야만이 주택 구입 자금인지 전세 자금인지 생계형 또는 사업 자금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만이 목적별 구분을 해야 우리가 대책을 그 목적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원인에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제 집값 때문에 그런가 해서 DSR 규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DSR 40% 이하가 65% 고 9월 실행된 주담대가 지난해 9월 35%가 40%를 초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나오고 있는 대책이 원금 분할 상환, DSR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원금 분할 상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원금 분할 상환 이렇게 인제 나오는데 이 원금 분할 상환이 인제 지금 이걸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금 분할 상환하면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빌리는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인제 지금 보면 은행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KB 국민이 4억 하다가 2 억으로 전문직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도 소득의 300% 까지 하다가 전문직에 대해서 200% 까지 한다든지 그리고 전문직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없이 하다가 1억 한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대체로 고소득 전문직 대출 신용대 한도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건 울며 겨자 먹기인데 왜냐하면 고소득 전문직은 부실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사실 여기서 이자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부실 가능성이 적은 데서 은행들이 정부의 방침을 안 따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인제 이것이 계속 인제 가계부채가 늘기 때문에 다음 달쯤 가계대책을 부채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업무 계획 중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면은 대체로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현재 향후 2-3년 내에 지금 현재 8% 까지 올라간 가계신용 증가율을 4-5%로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제 DSR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좀 전에 본 것처럼 신용대출에 대해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번에 좀 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중 하나는 청년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모기지가 드디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30-40 년의 장기 모기지를 제공하면서 어 큰 집을 전부 사야 되는 그런 부담 절망감 없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거 사다리가 제공되지 않겠느냐 싶 싶 싶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업무 보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상황인가 하면은 이렇게 높습니다.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권 중에 3번째로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미국은 지금 여기에 있죠. 한 100% 정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90%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3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다. 지금 그리고 가계들이 계속 지금 코로나 플러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가계 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하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인제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대 가처분 소득 가구부채 비율이 이게 OECD 자료입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OECD 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143% 였고 이것이 지금 현재 190% 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191% 까지 올라갔고요. 미국은 135% 였는데 지금 어 2019 여기 미국은 2018년 자료인데 105 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은 안정권에 들어온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 100% 언저리까지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됐대. 요 정도 100% 11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된 겁니다. 왜냐면 요 정도 되면은 민간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미국은 민간 소비가 한국보다 더 높아요. 한국은 GDP 대비 한 50%인데 미국은 거의 70% 가깝기 때문에 민간 소비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나 경기 진작 정책을 쓸 때 민간 소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전력을 다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려 봤는데 우리는 오히려 가계부채 비율을 급등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최근엔 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한국의 가계부채 대책은 지난 몇 년간 수십 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완전 실패했다. 왜냐하면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혀 이게 저도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또 교회에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마이동풍이고요. 우유독갱이라고 합니다. 우유독갱이죠.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해서 연착륙에 성공했나 하는 걸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좀 이런 것 좀 가서 공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인플레이션 대책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집을 살 때 이 집을 살 때 빌린 돈이 집값이 떨어지면 여기처럼 집값이 떨어졌죠. 집값이 떨어집니다. 2008년 전에, 2007년 8년 전에.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집을 갚 갚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때 2008년, 2007년에 일어난 일들이 미국은 더구나 주택 장기 모기지로 80% 이상을 빌리기 때문에 집값 20% 이하만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다 갚지를 못해요. 그래서 2008 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서 그냥 공원 같은 데서 야숙을 하는 그런 캠핑을 또 캠핑카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데트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부채는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빚을 못 갚는 현상이거든. 이것이 MIT 대학의 어 그 당시에 교수에서 유명한 교수가 어빙 피셔가 분석을 했는데 어빙 피셔가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떨어졌는데 자산 가격이 오를 때 산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해서 장기 침체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무조건 잡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은행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연준이 직접 주택 저당 채권을 매입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을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도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월간 1,200억 달러씩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국채를 800억 달러, 주택 저당 채권을 40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당히 집값을 안정시켜 줘야만이 그 집을 살려고 빌렸던 돈을 갚아 나가면서 소비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원상 회복이 되면서 요거는 증가율이고요. 요거는 이제 S&P에서 발표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예일 대학의 실러 교수가 개발한 건데요. 요런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주저앉았는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은 132 개월 동안 미국이 최장 호황을 기록했다는 게 미국 NBR의 경기 진단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를 오히려 부양을 합니다. 우리처럼 공급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공급을 더 늘려서 부양을 합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규제 혁파와 혁신을 통해서 사업 자금이나 생계형 자금들을 빌릴 필요가 없도록 해 줍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출을 늘려서 일자리를 또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가 워낙 위축될 때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과도하게 큰 정부가 아니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때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출을 늘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이 부채와 주식을 스왑하는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나 빌려주는 데 이런 데서 부채와 주식을 스왑하는 이런 정책도 도입을 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금융 전문가 혹은 또 거시경제 전문가, 주택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미국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 이제 100% 언저리까지 하락시켰습니다. 우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저는 완전 가계 대책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를 왜 써야 되느냐, 수요 원인에 대한 축소 대책이 전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계부채를 우리가 왜 빌리느냐, 돈을 왜 빌리느냐, 누구나 돈 빌리는 거 싫어하죠. 근데 그것이 지금 없다는 거죠. 돈을 빌리는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 봤지만은 전체 가계대출의 한 20% 정도가 집을 사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주택 가격이 급등 상승하니까 주택 자금 수요가 증가하죠. 왜냐하면 패닉 바잉도 하고 말이죠. 또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전월세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주택 자금 수요, 그다음에 전월세 자금 수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워낙 추락하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 같은 거 너무 올리는 바람에 전부 패닉 상태에 빠져 가게들이 문 닫고 이러면서 생계 자금이나 새로운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 외에 인제 최근에 패닉 바이나 연끌 투자 같은 이런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이런 대책이 지금 전무하다. 이것 때문에 인제 어 지금 DSR을 규제하고 원리금 상환분할 대출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코끼리 다리를 긁고 있는 시기죠. 부동산 거래 절벽도 상환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거래가 절벽되면서 부동산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상환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전부 이런 DSR이나 이런 규제 중심의 대책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규제 중심의 대책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규제만 중심에 그냥 모든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을 잘 찾아서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 미국의 금융당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앉아서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규제만 해서는 대출을 못 받게 하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과도한 규제 중심 대책은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에 돈을 못 빌리게 하고 초고금리 불법 사채로 추락시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서민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또 최고금리까지도 20% 까지 낮춘답니다. 이번 7월 1 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러게 되면은 정말 제도권에서 돈을 인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제도권 돈을 못 빌리죠. 그러면 불법 사채 시장에 가서 빌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흔히들 시장 돈 가면 일수 같은 거 쓰죠. 연리 100%, 200%, 심지어는 1000% 가야 됩니다. 1000만 원 빌리면 이자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야 되니까 어려운 서민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그래서 뭐 돈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뭐 전세 값도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인간은 가장 그런 문제가 제일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돈을 빌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돈을 빌리고 사채의 나락에 빈곤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가계부채 대책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정말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대책을 내는 것이 정말 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뭐겠습니까? 수요 원인을 축소시켜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계부채 수요 원인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수요 원인이 뭐겠습니까? 주택 가격 안정을, 주택 자금 수요를 안정시키고, 또 뭐겠습니까? 전월세 가격 안정해서 전월세 자금 수요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일자리를 창출해서 생계자금 수요나 사업자금 수요를 진정시키면 되는 거죠.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리지 않도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주거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과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패닉 바잉 수요를 진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패닉 바잉 수요를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연끌까지 모아서 빌려가 돈을 집을 사는 이런 현상을 진정시켜야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절벽이 돼 있어요. 빌린 돈을 갚으려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서 기존 주담대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해 가지고 하우스포가 과도한 하락으로 하우스포가 양산되면 안 됩니다. 이 하우스포 양산이 되면은 이 하우스포들은 집을 팔아도 집을 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도 집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갚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까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아까 케이스 실러 지수를 봤지만은 미국에서 미국 연준이 주택 지상 채권을 매입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종합적으로 강구되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미국처럼 안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이걸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실패를 해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완전히 이제 민간 소비가 이 정도 되면 민간 소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100에서 110 원저리까지 떨어져야만이 민간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어빙 피시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는 장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까 제가 뒤에서 본 것처럼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좀 분석하는 지표를 세우는 이런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된 정부의 그 가계부채,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정말 폭증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말 이 가계부채 대책을 제대로 좀 세워 줘서 서민들이 더 이상 부채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특히 그 불법 사채의 늪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정부 당국은 한국은행은 뭐 통계를 만들고 하는 거 통화 정책을 하는 데입니다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특히 금융위원회가 좀 올바른 가계부채 대책을 이제 수십 번 대책을 제가 좀 체크를 한 것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택만 25번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대책도 수십 번 내놨는데 다 이렇게 제대로 진단을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이 좀 제대로 된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가계부채가 줄어들어서 소비가 진작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서민들이 불법 사채에 있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